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제 강의인데요. 오늘은 제가 혼자 하기 좀 벅차서 우리 김혜영 선생님을 같이 모셨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올 8월 달에 낸 신간이 있는데요. 제목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고 합니다. 열린 책들이라고 우리 이제 음베르코 또는 개미라고 하는 유명한 책들을 낸 그 출판사에서 저희가 4월 달에 첫 출판 회의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안 되겠다. 빨리 책을 써서 사실은 너무나 혼돈되게 영양제를 먹지 않도록 좀 임상 근거를 찾아서 저희가 3개월 만에 책 원고를 썼고 둘이 같이 그래서 약 4개월 만에 책이 나온 그런 뚝딱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저희가 130개 정도의 임상 연구들을 전체적인 리뷰를 해서 오늘 그 중에 일부만 엑기스만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개인 면역력을 지키기 그리고 주제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먹고 있는 영양제가 혹시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오늘 전체적인 리뷰를 할 텐데요. 열린 책들에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좀 링크를 했는데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제가 댓글로 연결시켜 드리니까 인트로 해당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카툰 중심으로 우리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지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를 한 1분 30초 정도로 짧게 한 것을 본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경철이고요. 지난 한 달 전에 유전체, 제가 이제 주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데요. 주 캐릭터는 의사고요. 이제 부 캐릭터가 이제 유전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제가 먼저 유전체 다가오는 미래의학이라고 하는 책도 소개했고 또 실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런 유전체 서비스도 소개해서 몇 분 오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사실은 제 전공이 뉴트리션, 제가 영양 쪽이기 때문에 의사이면서 동시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뉴트리션에 대한 저는 처방을 하고 있는 의사, 기능의학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양제를 통해서 혹시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까?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점점 좀 애매하죠. 뭔가 백신도 이제 개발돼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떠올렸을 때 2차 세계대전에 어떤 핵심적인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게 D-Day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완전한 일본의 항복 선언까지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에는 그로부터 한 1년 6개월이 더 걸려서 V-Day. 그래서 D-Day와 V-Day 사이에 정말 다 이긴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이기지 않은 이 애매한 시점에 여러분과 저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국전쟁도 인천 상륙작전이 D-Day가 있고 그다음에 V-Day가 한 2년 이상을 끌었던 것처럼 이미 이겼어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백신이 나온 이후.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새벽이 가장 해 뜨는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는 것 말고도 어떻게 하면 개인 면역을 잘 지킬 것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거 중심으로 모든 영양제가 바이러스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강의는 일반적인 면역보다는 좀 더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진행하는 거예요. 책에 그냥 리뷰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만 좀 보일 테니까 아마 제가 많은 이런 많은 이미지들이 책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좀 책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 두 번째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영양과 습관, 그리고 세 번째가 근거 중심의,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 근거 중심의 영양 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인트로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 많이 이제는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거는 미국의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곳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야전 참호 이렇게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어떤 주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참호해서 특별히 참호 전쟁이 치열했던 서부 전쟁에서 원인모를 괴질로 젊은 친구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명명되었던 대유행. 제 책 페이지에서도 그런 스페인 독감을 포함하여서 인류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무력하게 당했는지를 해요. 약 400만 명까지 사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이제 그 정도까지 갈 거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스페인 독감 외에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여러분들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던 것도 좀 비교해 볼게요. 사스 경험했을 거고요.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둘 다 세계 모두 앞에 스페인 독감이나 또는 홍콩 독감이나 이런 어떤 독감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런 RNA 바이러스고요. 이번 최근 저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동아시아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예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들어봐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익숙한데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분자 생물학적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왕관 모양을 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미 한국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기에 잘 대응했던 것 같은데 사스 2002년에 메르스 비교적 최근에 2012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약 한 10년 한 20년 남짓의 세 번의 큰 바이러스 대유행이 있었죠. 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것은 이제 공통점인데 좀 더 한국 세계적인 감염의 어떤 규모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최근에 크고 또 대한민국 포함해서 온 세계가 일상이 멈추고 이렇게 일상이 멈춘 게 심지어 1년이 넘는 이런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건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모두가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치사율을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스와 메르스는 좀 더 치사율이 높았어요. 특별히 사스는 치사율, 걸렸을 때 죽는 그 치명률이 10%, 그리고 메르스는 한 3, 4%, 한국은 한 2% 내로 선방을 했어요. 2% 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은 이제 2% 남짓 내로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치명률이 낮을수록 전파가 빨라요. 전파가 광범위해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사스 같이 치명률이 높은 것은 좀 국지전으로 발생하고 이런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애매한 치명률, 뭐 인플루엔자 같은 1% 안 되는 치명률보다는 높은데 그렇다고 다 죽진 않아요. 그래서 핵심이 여러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생각보다 치명률이 높지는 않아요. 물론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질환대에는 치명률이 급상승하지만 일반적인 여러분 같은 40, 50대 또는 60대 전후까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웬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근데 뭐 바이러스 완벽히 막을 수는 없죠. 근데 몸에 걸려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배우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진행할게요. 일반적인 얘기 할게요. 책 챕터 3에 영양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리뷰했는데요. 책 챕터 2에 면역을 향상시키는 영양이라고 하는 그쪽 내용 중에 한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 펑셔널하게 우리가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하찮게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좀 마케팅으로 너무 강조가 돼서 좀 불필요한 것을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식약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영양소, 누트리언트라고 하는 건데, 즉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결핍되지 않도록 보충한다는 개념. 흔히 말하는 비타민과 주요 미네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라고 하는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최소한의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생리활성이라고 해요. 생리활성이 뭘까? 우리 몸속은 사실은 생화학 덩어리고요. 우리 몸속에 많은 대사가 있는데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생물학적 활동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그런 대사 기능을 액티베이션,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대표적인 것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또는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 능력의 엔자임들을 활성화, 코엔자임 또는 코팩터 형태로 조효소 형태로 활성화시켜서 정상적인 생리 이상으로 이렇게 약간의 강화시켜주는 그런 생리 활성 기능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기능의학의 여러 증상들이 이걸 통해서 도움이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질병을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면 굉장히 좋은 의미의 이제 약 대신에 예를 들면은 비타민 D를 계속 먹었을 때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또는 칼슘도 마찬가지 골밀도,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영양소들은 또 치료하기도 해요. 오늘 특별히 그 질병 중에서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흔히 지금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연구되었던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안 걸리게 하는 거죠. 근데 걸릴 수 있죠. 걸렸는데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아픈 기간, 흔히 이환 기간이라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영양제가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요 슬라이드, 그러니까 챕터에서는 세 번째 챕터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제가 하나 골라냈어요. 근거 중심의 영양 권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의사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의사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근거 중심, 영어로 하면 evidence based. 근거 중심의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또는 근거 중심의 영양 권고, 근거 중심 evidence based nutrition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게 뭘까? 자, 영양제를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경로로 구입하죠? 또 어떨 때 어떤 영양제를 추천받아서 먹죠? 가장 쉬운 방법은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방송에서 뭐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모 제품들, 제가 말하기 좀 그래요. 하여튼 모 제품들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우연히 들어보면은 옆에 홈쇼핑에서 그걸 때마침 우연히 아주 우연이겠죠. 판매하고 있는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는 누구 엄마가 먹고 좋다더라 하면서 줬을 때 사람들의 불안 심리,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영양제들이 불티나듯이 판매하고 있는데 남들이 좋아서 또는 마케팅에 의해서 어떤 상술까지 포함된 그런 기획에 의해서 먹는 것이 사실은 저는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특히 이 책이 지향하는 바가 대놓고 근거 중심을 한번 리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어떤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추천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처음 보는 이 피라미드를 가져왔어요.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에요. 이 피라미드. 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영양소가 어떤 질병을 낫게 할 거야, 어떤 영양소가 어떤 생리 기능을 좋게 할 거야 하면은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이 실험실 내에서 여러분들 그 배지를 키워가지고요, 어떤 영양소를 집어넣어서 그 배지에 세포가 뇌세포든 또는 여러 가지 지방세포가 어떤 방식이든지 이 세포 단위에서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스포이드 집어넣어서 기다려서 관찰을 하는 가장 단순한 실험, 그것을 시험관 내 실험에서 인비트로라고 해요. 자, 여기서 어떤 특정 유의한 결과가 나왔어요. 되게 흥분했어요. 그럼 그 다음 연구자가 하는 일은 이거는 이제 세포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내 영양제를 먹여봐야지 해서 만만한 게 뭡니까? 만만한 게 쥐겠죠, 쥐. 그래서 실험용 마우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특정 영양제를 계속 먹여요. 억지로 먹여요. 먹지 않겠죠. 그럼 때려가면서 먹이겠죠. 그러면 그 영양제를 먹은 쥐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 이 영양제를 잘 먹으면 쥐가 되게 스마트해질 거야. 쥐가 스마트해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렇게 미로 같은 걸 만들어서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쥐가 미로로 탈출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 음식을 먹고 쥐가 더 빨리 탈출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특정 반응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영양제를 먹인 다음에 동물을 죽여요. 그리고 해부를 해요. 저도 보스턴에서 터프스라는 대학에서 2, 3년 정도 연구하면서 늘 했던 게 그런 임상시험 중에 동물 실험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동물을 빨리 잘 죽여서 빨리 해부하는지 유명해져 가지고 다 저한테 가져올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막 해부를 해야 돼요. 막 머리도 뜯고 막 이렇게 장도 뜯어내 가지고 그것들을 마이너스 70도에 일단 보관시킨 다음에 그 조직에서 어떤 세포 레벨에서 분자 레벨에서 어떤 특정 영양제의 반응들을 보는 연구가 동물 실험이에요. 동물 실험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쥐랑 사람은 한참 다르잖아요, 수준이. 그래서 정말 이제 임상까지 가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면 쥐보다는 좀 더 고등 동물인 뭐가 있을까요? 토끼, 양,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임상시험, 특별히 약물은 반드시 침팬지 같은 고등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자, 여기까지 힘들게 동물 실험까지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 실험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 동물은 그렇다 쳐도 사람은 또 다른 메커니즘과 다른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임상 시험을 해야 돼요. 임상 실험 말고요. 임상 실험이면 예전에
일제 만행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끌려가서 동물처럼 당한 것을 임상 실험이라 그러고 임상 시험이라고 표현해야 돼.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을 케이스 리포트.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환자 먹였더니 되게 좋았다라고 이렇게 막 페이스북에 쓰는 거예요. 또는 또 의사들이 보는 그런 잡지에 올리는 것을 케이스 리포트. 그러면 그래 놀라운 사실이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쩌다겠지, 우연이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케이스 리포트라는 게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해요.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라고 해요. 오늘 되게 여러분들 낯설죠. 우리 여기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라는 게 있어요. 환자와 어떤 환자들의 결과지를 쭉 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임상 정보에 다 뜨거든요. 그러면 당뇨 환자와 당뇨 환자인데 당뇨 환자와 당뇨가 아닌 환자 그리고 비타민 D의 수준을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그냥 임상 시험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들을 그냥 단면적으로 그래서 우리 엑셀이라는 것을 다 집어넣고 한번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 비타민 D 수준이 얼마인가? 당뇨가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비타민 D가 낮아요. 그리고 정상인군, 당뇨가 아닌 군들이 비타민 D가 높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결론 내리죠? 비타민 D가 당뇨를 일으킨다. 부족하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원인 마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거꾸로 비타민 D가 당뇨를 일으켰는지 당뇨가 비타민 D를 적게 먹게 했거나 몸속에서 흡수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비타민 D 수준이 전후를 몰라요. 선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임상 연구는 딱 설계를 해 가지고요. 비타민 D를 당뇨 환자한테 먹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 수치가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타민 D를 먹여서 당 수치가 좋아지면은 한 일정 기간 먹어서 좋아지면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코호트 연구 쭉 먹여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선양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또 의문을 제시해요. 그냥 비타민 D 먹다 보니까 제가 왠지 관찰당하는 느낌이 있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겠고 좀 이따가 당 수치 측정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험 디자인하면 좋겠어요? 똑같은 실험 환경을 만들고 비타민 D를 주기도 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가짜 약을 주기도 해요.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를 줘서 그러면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게 가짜인지 몰라야 돼요. 누가 받는 사람이. 근데 받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주는 사람까지 모르게 해야 돼요. 왜냐면 주는 사람이 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더 좋은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쪽 모두 눈을 가렸다 해서 더블 블라인드라는 표현을 써요. 이중 맹검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임상 시험까지 거치면은 와 그렇잖아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D를 먹였는데 좋아졌어. 근데 가짜 약을 먹였는데 좋아지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당뇨에 당 수치 떨어뜨리는 도움이 돼.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더블 블라인드 클리니컬 트라이, 랜더마이즈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RCT라고 하는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라고 표현하는 자막 달아줄까요, 나중에? 거기에 이 RCT가 가장 좋은 임상 연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30명 대상으로 했는지, 10만 명 대상으로 했는지가 또 이제 비판받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영양제들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 명 대상, 한 50명 대상으로 해서 그럴싸하게 가짜 약도 먹이고 했는데 대박 났어요. 이러면서 지난번 백수호가 한번, 모 대학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사실은 엄청 공격받았어요. 50명 가지고 어떻게 믿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A란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당뇨에 도움된다고 해요. 와, 그러면 비타민 D는 당뇨에 무조건 먹어야겠구나. 근데 B라는 연구에서 도움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해요. 이런 거 여러분 한두 번 본 적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연구는 도움된다. B라는 연구는 도움되지 않는다. C라는 연구는 조금 도움된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임상 연구가 다른 결론을 내렸을 때 헷갈리잖아요. 우리 흔히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보잖아요. 뉴스 보면은 먹으란 얘기라는지 말란 얘기인지 하여튼 연구하는 적즉 다 다른 결론을 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상을 다른 숫자를 가지고 하여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는 최종적인 연구가 뭐냐면은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해요. 임상 연구 8개를 다 모아서 그 하나하나를
동일한 조건으로 이런 이제 풀링하고 그것을 메타 분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이 하면은 피라미드의 정점이 돼요. 여러분들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모 교수님 있어요. 제가 누군지 말 못해요. 모 교수님 계세요. 그분 맨날 메타 분석 얘기하시면서 비타민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비타민 무슨 원수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늘 쓰시는 게 메타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메타 분석도 약간의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진실은 아니다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메타 분석까지 했으면은 어떤 이 피라미드의 정점인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어려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 특별히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죠? 이 영양제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영양제를 잘 골라 먹읍시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얘기를 굳이 했어요. 이제 쉬운 얘기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챕터 2장과 3장을 썼어요. 2장에는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소, 누트리언트라 그러죠. 가로치고 비타민과 미네랄. 여러분들 비타민과 미네랄 너무 이제 익숙한 단어인데 비타민 하면 뭐가 떠올라요? A, B, C, D, E. 물론 K도 있고요. F도 있어요. 근데 A, B, C, D, E가 바이러스를 이길 것인가? 그쵸? 두 번째, 미네랄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칼슘도 있고요. 아연도 있고, 구리도 있고, 또 셀레늄 같은 거 있어요. 글루타치온은 미네랄로 분류되지 않지만 제가 애매하니까 이쪽에 집어넣었어요. 글루타치온 되게 중요하죠. 자, 이 중에 어떤 게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물론 논문을 다 뒤져봐서 제가 정리했는데 말한 것처럼 근거 중심에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메타 분석 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잘 짜여진 임상시험을 통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된 얘기는요. 이 책에는 글루타치온이 어떤 영양제고 글루타치온이 암과 관련해서 항산화 물질로서 어떤 역할이 있고 뒤쪽 보면은 글루타치온 중에는 어떤 글루타치온을 먹는 게 좋을까 다 써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한 중심 부분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특히 인플루엔자 중심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 있어서 어떤 논문들이 그동안 지나갔고 의사들이 픽업할 때 어떤 근거 수준이 있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항바이러스 영양소의 1등자. 자, 이 방송이 무슨 방송입니까? 이 방송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200만 명 뷰의 우리 대가 염창환 선생님이 지금 라이브에 와 계세요. 예, 염창환 선생님 찬양합니다. 제가 제 말씀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염창환 선생님이 늘 이 비타민 C의 정말 선구자이시고요. 또 물론 미국에서는 라이너 폴링스 박사님이 계시지만 항바이러스 영양소의 1등 주자예요. 감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일단 지금 뭔가 비타민 B 같은 거, A 같은 거는 제가 넘어갔어요.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를 이긴 연구가 별거 없다는 얘기지 그 영양제 자체가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C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비타민 C에 대한 임상적인 그동안의 어떤 백그라운드는 다 제가 제거하고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타민 C에서 암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이미 벌써 우리 200만 명 정도 보셨던 그 비타민 C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실 건데 바이러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과연 비타민 C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많은 개인 경험을 통해서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립니다. 늘 감기 달았던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먹었더니 좋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었더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설사만 한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도 할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통계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근거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비타민 C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에도 여러 분석들이 있었대요. 제가 책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보니까 어떤 연구에서는 소아 대상으로 비타민 C를 메타 분석까지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예방은 못한다. 그러나 이완 기간이라고 하는 어떤 감기 걸린 기간은 줄였다라고 해서 소아 대상으로 비타민 C도 있고, 그러니까 예방까지 막지까지는 못하는데 소아 대상으로 바이러스가 아파하는 그 시기는 줄였다라는 결론도 논문에 있고요. 근데 비교적 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라면은 2019년도에 되게 유명한 잡지인 의학 저널인 자마라고 하는 2019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자마에서 7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연구 세팅했냐면은 167명이에요. 근데 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중환이겠어요. 그래서
호흡기 폐렴으로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기계 호흡을 할 정도로 거의 폐렴에서 사망까지 가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타민 C를 매일 고농도로 흔히 말하는 메가도스 비타민 C로 그러니까 1kg당 50mg이니까요. 한 60kg 환자한테는 한 3g 정도의 비타민 C를 하루에 이렇게 3g씩을 하루에 4번 그러니까 하루에 12g 정도 우리 보통 주는 게 비타민 10g 정도니까요. 흔히 말하는 메가도스 비타민 C를 줬어요. 그랬더니 임상 지표 예를 들면 뭐 염증 수치 같은 것들 이런 거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좀 나올 거예요.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 주사. 그러니까 이것이 비타민 C만 주면 안 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중 맹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임상 연구를 했더니 유약군에 비해서 비타민 C 투여군이 위험비가 0.55다. 이건 뭐냐면 사망이라는 최종 지표를 55%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5명을 비타민 C가 플라시보에 비해서 살린 거예요. 거의 반 정도까지 살린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합병증, 즉 사망이라는 합병증을 중증 폐렴 환자들한테 막았다라고 하는 비교적 의미 있는 논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별 4개를 줬어요. 이제 제가 모든 책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비타민 C는요 음식에는 고추, 키위, 피망, 오렌지에 있고요. 바이러스 작용 기전은 선천적응과 선천성, 적응성 면역세포라고 하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가 바이러스를 이긴다라고 써 있고 비타민 C는 바이러스 외에 전통적으로 혈압과 심혈관 질환, 암이라든지 기억력 강화 같은 임상 효과가 있고 근데 오늘 핵심은 항바이러스 연구의 별 4개 그러니까 메타 분석도 있고요. 이렇게 잘 정리된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중 맹검법이 잘 정리돼서 비타민 C 정도면은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저희가 추천할 만하다. 이게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 번에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초로 중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코로나 바이러스를 2월달 이전에 경험했던 중국에 최초 치료가 비타민 C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항바이러스 투여를 했지만 그래서 어떤 가장 좋은 조합이 뭔지 모를 때 비타민 C를 투여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제가 오늘은 약간 이 중에 전체 비타민을 다 다루지 않고요. 근거 있는 거 중심으로 좀 더 근거 수준이 높은 걸로 좀 다룰 겁니다. 비타민 D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비타민 D가 햇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웬만한 건지 아실 텐데 바로 제가 비타민 D와 관련된 대표적인 임상 연구를 소개할게요. 이 책에도 한 3개 정도의 임상 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이들 대상으로 한 비타민 D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요, 학동기, 그러니까 초기 청소년들 아이들이죠. 유아와 학동기를 대상으로 했더니 비타민 D를 용량을 이제 여러 가지 했어요. 1200 IU, 아이들 치고는 좀 이제 낮은 용량이긴 해요. 1200 IU 비타민 D, 그리고 2000 IU 비타민 D 이런 식으로 용량을 좀 달리 투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이건 영유아가 아니고, 유아와 초아가 아니고, 일본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좀 더 큰 아이들이죠. 큰 아이들 대상으로 148명을 대상으로 2000 단위와 4000 단위 IU, 그리고 플라시보를 비교해서, 했더니, 이제 목적은 당시 이제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인플루엔자 H1N1이라고 하는 그런 대유행 시에 이 비타민 C 연구를 한 거예요. 비타민 D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짜 약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그 지역에서 비타민 D를 투여받았던 학생들이 그럼 인플루엔자에 덜 걸렸을까 하는 연구예요. 통계적으로 덜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그리고서 얼마큼 했냐? 일반적인 학생들은 한 달 사이에 워낙 대유행 시기였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8.1% 걸렸대요. 그러니까 10% 남짓 걸린 거예요. 근데 비타민 D를 먹고 있는 그룹에서는 1.4%밖에 안 걸렸으니까 이 연구에서는 어떤 결론 내겠어요? 비타민 D가 플라시보에 비해서 가짜 약에 비해서 8.1% 걸리는 사람들을 1.4%로 감소시켰다라고 해서 예방 효과는 있다라고 해서 한 달 사이에 효과가 있고 자세히 보면 2달까지 연기했더니 다시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한 달은 끌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000 IU, 4000 IU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D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미국의 여러 보건성에서도 비타민 D는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기능성 식품이에요. 비타민 C보다 어떤 면에서는 비타민 D는 사실은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 리스트들도 비타민 D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복용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지침 중에 하나가 미국의 IFM이라고 하는 기능의학 학회에서 지침은요, 비타민 D를 평소에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시죠? 의사들은 보통 30을 넘으면 돼. 뭐 25 정도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10이 안 되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30, 20, 10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저는 제 환자들한테 비타민 D는 훨씬 더 높이 3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요, 평상시에 2000 IU를 먹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4000 IU를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비타민 D. 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타민 D를 먹는 게 좋아요, 주사 맞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근데 워낙 기능의학 그 관심자들은요, 먹고 있는 영양제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D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용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간이라는 조직에서 합성이 되고 또 간이라는 조직에서 활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라는 게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비타민 D를 매일 먹으나 또 일주일에 한 번 7배에 해당되는 농도를 먹거나, 지금 말한 것처럼 3개월 단위로 주사를 맞거나, 비타민 D는 간에서 저장되고 보관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 릴리스가 되는데, 활성화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D는 그냥 의사들이 권고하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골다공증 약과 함께, 뭐 이건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그냥 가능한 다른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비타민 D는 원래는 3개월 단위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단위로 좀 쇼텀을 맞으라고 할 정도로 권고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우리 김영 선생님이, 그리고 조금만 해야 또 책을 사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아연도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강조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슈퍼마켓에서는 아연을 젤리 형태로, 이렇게 감기 있는 아이들은, 미국은 쉽게 병원을 갈 수 없기 때문에요, 웬만한 슈퍼마켓이나 파마시라고 불리우는 드럭스토어에서는 굉장히 잘 구별되어 있는 바이타민과 미네랄 스토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연 캔디 같은 것들이에요. 아연은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기 힘든 그런 음식들 속에 좀 더 많이 있어서 이런 생간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은 책에서 자세히 보시고, 다시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좀 낯설지만 우리 좀 이제 기능의학 플러스 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좀 해석할 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좀 어렵지만 이 메타 분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기는요, 아연 중에는요, 여러분들 모든 미네랄과 어떤 아미노산 중에는 그 미네랄과 비타민과 아연을, 그 아미노산을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염기를 아세트산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글루콘산을 붙이기도 하고, 구연산을 붙이기도 하고, 칼슘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염산에 따라서 부작용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아연의 대표적인 것이 아세트산 아연, 그리고 글루코네이트 아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연도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아세트산 아연을 투여한 임상 연구를 하나, 둘, 셋, 넷, 4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네이트 아연을 투여한 임상 연구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9개를 한꺼번에 분석하기도 하고 각각을 보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보는 그래프는 뭐냐면, 가운데 뭐 하나 있죠? 이 선이라는 것이 1이에요. 위험률 1, 그리고 95% 신뢰 구간이라는, 아주 우리 통계에 무슨 여론조사하면 늘 나오는 그거죠. 100명 중에 5명은 무시하고 95명 정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 5명 정도는 오차라고 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95명이 다 구간, 즉 위험도가 1이면 뭡니까? 보통 그냥 평균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질병 발생 위험도가 1보다 낮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에 아세트산 아연은 이 95% 신뢰 구간을 봤더니 어딜 봐야 되나? 저도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네요. 예를 들면은 0.75, 뭐 0.85,
전체 다 했더니 0.8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연을 먹였더니 어떤 종류의 아연을 먹였어도 바이러스, 여기서 주로 보는 것은 감기예요. 커먼 컬드라고 하는 이 아연 캔디 같은 거 먹고 나서 아이들이 감기에 안 걸리는지 질병 발생 위험도가 일보다 다 모든 연구들이 다 낮았죠. 근데 어떤 연구는 이 95% 신뢰 구간이 일보다 모두 낮지 않고 걸쳤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한 연구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9개 중에 8개는요. 다 1보다 95% 구간이 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연구는 하나만 놓고 보면 의미 없다라고 하지만 뭐 다수결은 아니에요. 이 어떤 저희가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메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는 33%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생률을 낮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메타 분석 결과. 그러면은 제가 이 비타민 D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죠. 무려 별 4개. 비타민 D, 죄송합니다. 아연이죠. 제가 미네랄 중에 대표적인 아연, 여러 가지 뭐 칼슘도 있고 셀레늄도 있는데 이 시기에 자, 질문이요. 인플루엔자잖아 또는 커먼콜드 그냥 감기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기든 또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이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우리가 대응하는 면역세포들 여기 같은 경우 아연도 T세포를 활성화시켜요. T세포를 활성화시키면 감기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바이러스 심지어는 균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대표적인 미네랄로 이 아연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허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갑자기 저희 대표 원장님이 에키나시아라고 들어본 적 있나? 에키나시아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 팔린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3월달 얘기입니다. 나보고 좀 공부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누구한테 자기가 좀 보여줄 일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던 에키나시아예요. 그래서 에키나시아부터 시작해서 제가 검색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제가 잘 모르는 허브의 세계로 제가 풍덩 빠졌어요. 그러면서 나만 모르는 걸 수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해서 제가 속해 있는 대한기능의학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그래서 아예 책까지 만들게 된 것이 에키나시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인디언의 허브라고 하는 에키나시아, 엘더베리라고 하는 또 미국 상비약이 있어요. 우리나라 참 구하기 힘든 건데 엘더베리, 아스트라잔틴 요즘 좀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트라잔틴, 프로폴리스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냥 벌꿀 뭐 감기하면은 프로폴리스 떠오르는 분들이 있고요. 홍삼 안 먹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홍삼. 그리고 17번부터는 음식이에요. 마늘의 대표적인 알리신, 김치가 쌀을 이겼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김치에 대한 맹신을 갖고 만든 그것 중에 하나가 알리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 우리 기능의학과에서도 우리 염창한 대표님, 원장님이 퀘르세틴에 대해서 강조한 제 영상 봤습니다. 퀘르세틴은 양파나 이런 껍질 야채에 많이 들어있어요. 커큐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 커큐민은, 카레는 어떤 음식 먹어야 될까요? 했을 때 카레, 마늘, 양파 다 집어넣으면 그냥 카레겠네요. 이런 것들을 도움될 것인가. 특별히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이 또는 여성 호르몬이 도움될 것인가.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부신 호르몬. 저희 기능의학께서 바로 지난번에 김사랑 원장님도 부신 호르몬 얘기하셨는데 저는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게 부신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그 부신 호르몬과 관련된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실한 그런 스테로이드가 이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이완되는 나쁜 쪽으로 방해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엄청 주가가 뜨고요. 녹십자열빙이라는 그런 모 회사는 그런 부신 호르몬 중에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태반 주사를 개발했죠. 라인에. 그랬더니 주가가 또 엄청 뜨고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총동원을 했을 때 이러한 허브, 호르몬 또는 부신 강화제 등등이 어땠을까? 특별히 홍삼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 결과를 좀 볼 텐데 한 가지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또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 전에 또 미스, 잘못된 상식과 지식이 여러분들이 편견이 갈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별 4개, 별 3개 그러면 그것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홍삼 별 1개밖에 안 돼요. 자,
비타민 B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했죠.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 바이러스 연구라는 세트가 있는 것들만 제가 찾은 거기 때문에 그런 세트가 없었다고 해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홍삼에 비해서 서양에서 유명한 엘더베리 같은 것들은 오랫동안 그 서양 연구자들한테 익숙한 거기 때문에 논문들이 더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홍삼 나중에 에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어떤 논문들이 실려 있는지를 제가 쉽게 설명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자, 인디언의 허브 에키나시아, 호랑이 눈을 닮았다고 해서 에키나시아라고 부른대요. 저도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저런 북구권, 북미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쪽에 들판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에키나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서베이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에키나시아. 왜냐면은요, 미국 사람들 감기 있을 때 우리나라는 감기 있어도 동네 병원 가서 뭐 항생제까지 포함해서 약을 먹지만 미국은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감기는 집에서 꿀 먹든지 그냥 녹차 마셔서 좀 따뜻한 물 마시든지 아니면 이런 에키나시아 같은 것을 편하게 구입해서 빨리 먹는다 해서 그냥 미국에서는 에키네시아 또는 엘더베리 같은 거는 그냥 상비약이에요. 자, 에키네시아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한테 친숙한 서플리먼트니까 많은 분석, 특히 메타 분석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임상 연구가 보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벌써 임상 연구가 있고요. 하나하나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좀 익숙할 거예요. 기준치 1을 가지고 95% 신뢰 구간, 100명 중에 95명이 5명은 빼고요. 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걸치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첫 번째 테일러라는 그 연구자가 했던 연구는 에키네시아는 호흡기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안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연구도 걸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됐다. 그 다음 연구도 도움 안 됐다. 3개의 연구가 도움 안 됐다고 하는데 저기 328명을 대상으로 코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연구는 굉장히 도움됐고 0.663, 0.352, 10명 중에 7명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감기 안 걸리겠다는 굉장히 30%만 감기 걸렸으니까 70, 거의 65%나 효과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의미가 있고 66% 이제 34%를 안 걸리게 했다. 또 0.649, 0.64. 그래서 논문 중에 3개는 의미가 없었고 4개가 의미가 있다고 해요. 다 수결 아니에요.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은지에 따라서 효과 크기를 정하기 때문에 통계 기법 했더니 그랬더니 총 결과는 마지막 요거. 그래서 0.64, 0.64의 위험. 자, 무슨 얘기죠? 1일 평균으로 했을 때 이 에키나시아를 먹었더니 위험 요인이 0.64, 64%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을 통과했으니까 제가 별을 또 4개를 줬죠. 그러니까 에키나시아 많이 연구돼서 그런 거예요. 많이 미국 사람들한테 익숙해서 에키네시아는 그래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돼. 근데 한국에도 에키네시아 구하기 쉬워요. 광동제약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에키나시아와 관련된 영양제들 또는 약의 전문 의약품 형태로 나오기도 했어요. 자, 엘더베리. 제가 제가 요즘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비 영화를 처음으로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워킹데드예요. 제가 넷플릭스를 처음 깔고 나서 워킹데드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전 영화인 줄 알았어요. 한 편 그냥 가볍게 볼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이게 영화가 아니라 믿은 줄 몰랐고 무려 시리즈가 5개 이어지고 수십 편이 이어지는 줄 모른 다음에 정말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봤는데 그 중에 워킹데드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오니까 의사 한 명이 숲속에서 뭐 이제 약도 못 구하니까 이 엘더베리 열매를 추출물 찾아서 아이한테 먹이고 좀비로부터 이기겠나 뭐 바이러스로부터 이기겠나 하면서 엘더베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영화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꿀을 먹인다든지 뭐 이렇게 뭐 다려 먹이겠죠. 이 사람들은 엘더베리예요. 자, 엘더베리도 제가 그냥 바로 직진해서 바이러스 연구를 볼게요. 한 연구가 있었는데 메타 분석까지는 없었고요. 가짜약에 비해서 엘더베리 그러니까 이제 RCT라고 하는 아주 잘 구성된 임상 연구 세트이고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니까 가짜약에 비해서 임상 증상 일수가 평균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덜 걸려도 더 빨리 낫는다는 얘기예요. 감기가. 그리고 여기는 감기 증상의
건수인가? 아마 여기는 이제 일수고 여기는 증상 점수. 그러니까 얼만큼 심한지를 본 건데 증상의 심한 정도도 덜. 그러니까 에키나시아는 바이러스를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린 사람이 좀 빨리 낫고 덜 아프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감기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짜여진 임상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복수의 임상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별 3개 주었어요. 그리고 먹는 방법, 부작용 같은 것도 썼어요. 자, 이제 홍삼 얘기 잠깐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은 오늘 20개 이상의 그런 미네랄과 비타민과 허브가 있지만 그중에 한 7가지 정도만 오늘 할게요. 홍삼. 자, 고려인삼, 홍삼도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홍삼이 뭔지, 수삼이 뭔지, 백삼이 뭔지를 제가 확실하게 저도 공부하게 됐고, 사실 저도 고려인삼학회에서 해마다 그 연구자들을 뽑아가지고 한 10명 정도 뽑아서 그 한 몇천만 원씩 줘가지고 하는 연구 저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려인삼이 전 항상 존경스럽고 감사한데,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의 홍삼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1조 5천억이에요. 홍삼 시장이. 전체 건강시장 규모가 약 4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어떤 때는 반 정도이기도 해요. 홍삼이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프로바이오틱스가 뜨고 있고요. 놀랍게 뜨고 있는 게 마리골드 고추춤물. 뭘까요? 눈이 안 좋을 때 먹는 게 뭐죠? 이런 거 빨리 댓글 다시는 분을 루테인. 루테인이 맞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삼이 가장 커요. 하여튼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뜨기도 하고 루테인이 뜨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선전하니까 뭐 체리버섯도 뜰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홍삼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중에서 정관장이라고 하는 고려인삼 학회에서 만든 그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임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홍삼과 관련된 바이러스 연구가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홍삼 관련된 대부분 연구들이 면역 관련된 연구이지 이렇게 바이러스 환자들 대상으로 투여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홍삼 먹인 다음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받는 연구는 없었어요. 그 많은 연구비를 그동안 쏟아서 했는데, 그래서 올해 급하게 이제 고려임상학회에서 항바이러스 연구들이 한 2-3개 정도 프로포즈를 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딱 하나 제가 찾았어요. 2012년도에 이 연구가요. 잠깐 봅시다. 이 연구가 제가 몇 명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보니까, 어디 보자. 2012년도에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미국이래요. 근데 한국 교수예요. 강상무 교수팀에서 아마 이 홍삼 연구 따서 한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임상 연구가 아니에요. 쥐실험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주고 나서 가짜 약을 주기도 하고 홍삼을 줬을 때 얼만큼 빨리 낫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임상 연구는 되게 수준을 좀 낮춰서 동물 수준 연구로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도 홍삼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도움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는 근거 중심으로 말하면 없어요. 물론 면역도 좋아지고 뭔가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직접적인 임상 연구는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또는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다른 바이러스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 호흡기 바이러스 쪽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상 코호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 연구 펀드 받아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 정도에는 홍삼이 어땠다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다음에 음식 얘기인데요.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마늘, 양파, 카레.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 때 뭐 먹고 오셨어요? 뭘 주로 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가 만약에 추천한다 그러면은 케르세틴 좋아요. 알리신 좋아요. 그래서 별 3개 정도면은 메타 분석까지는 없었지만 복수의 임상 연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이 책을 보시면 케르세틴을 어떻게 몇 미리 먹으면 좋을지, 먹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 저희가 비교적 하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영양소와 허브도 공부하실 겸 한번 추천해 볼 것을 제가 권유합니다. 제 시간은요, 제가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죄송해요. 우리 그 다음 이제 떠오르는 스타, 우리 김혜영 선생님을 모시고요,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영입니다. 저는 지금 김경철 선생님이랑 같이 강남 메이저병원에서 진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회사 첫랩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이번에 김경철 선생님이랑
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고, 제가 쓴 파트는 장 쪽 마이크로바이옴 파트랑 라이프스타일 파트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짧게 리뷰해 드릴게요. 김경철 선생님이 오늘 20분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50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저번 주에 아마 천종식 교수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좋은 강의 많이 해주셔서 되게 많이 이제 수준들이랑 지식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짧게 리뷰하고 저는 조금 더 진료실에서 실용적이고 프랙티컬한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지금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여기 구독자분들 수준이 높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높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쉬우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장이 제2의 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도 하고 조절 T세포의 70%가 장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면역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예전에는 뭐 100조 개가 있다, 뭐 무게는 1kg다,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밝혀진 걸로는 38조 개, 약 200에서 3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내미생물은 저번 주에 배우셨다시피 일종의 예쁜 생태계인데요. 이 생태계가 깨어져서 불균형해지면 질병 위험도, 진단적인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질병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든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간경변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그런 질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한 생태계로 바뀌는 것을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고요. 많은 질병들의 시작점 또는 질병의 중간중에 생길 수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벽은 좀 특이하게 되게 얇은, 머리카락보다 되게 얇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피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서로 잘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합이 우리 타이트한 정션들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그 틈새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이 새어나가는 누수, 정말로 누수되는 그런 증후군이 관련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넘기나요? 네, 그래서 그림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균형 잡힌 생태계고 불균형 생태계인데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미생물의 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점액층도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생태계가 균형 잡힌 걸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도가 깨어지면 미생물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유해하다고 알려진 미생물도 좀 더 증가하기도 하고 장벽도 얇아지면서 이 상피세포의 결합들도 타이트한 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느슨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장내미생물 불균형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냐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 관련한 건데요. 당연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배달 음식, 가공 음식, 야식, 뭐 시켜 먹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있잖아요. 고지방, 고당질 시기,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들, 인공 감미료의 음식들, 고탄수화물 시기, 설탕이 많은 음식들이 다 이 불균형을 유발하고요. 스트레스나 잠 잘 못 자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땐 써야겠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과량의 항생제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 좋은 2차 대사산물, 예를 들면 부티르산과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면역이 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 층에 얇은 세포예요. 근데 이렇게 세포들이 치밀하게 결합돼 있는데,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장벽에 실제로 틈이 우리가 이걸 볼 순 없지만 이런 증상들을 유추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 또는 저희 이제 대변 검사를 통해서 대변을 채취해서 그 대변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분석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미생물을 분석해서 산소를 좋아하는 특정 유해한 미생물이 어느 비율 이상 있을 경우에는
아, 산소가 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원래 장 안은 염기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산소를 좋아하는 균들이 많이 자랐다는 것은 2차적으로 산소가 들어올 통로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장누수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알러지, 병원균, 항생제 등이 장의 염증을 일으켜서 친밀결합을 부숴서 장누수 증후군을 만들 수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면 진료실에 환자들이 네, 뭐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거나 진료를 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증상은 설사, 변비, 복통, 가스참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브레인 포그처럼 머리가 멍하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다양한 증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장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내미생물, 여기 약간 깨졌네요. 장내미생물 잘 가꾸기는 나와 함께하는 반려미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내가 잘 가꿔주고 잘 돌봐주면 약간 좀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 이 장내미생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장내미생물이 좋아하는 저번 주에 배우셨던 맥이라는 미생물이 접근 가능한 일종의 탄수화물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다양한 과채류나 뿌리채소들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 다이어트를 하자, 미생물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옛날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복합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많이 했었잖아요. 캐 먹고 끓여 먹고 껍질 뜯어 먹고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차려진 파인 다이닝 속에서 가공된 곡류, 도정이 많이 된 탄수화물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설탕 위주의 그런 것들은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가기 전에 다 소화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200g 미생물 입장에서는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합 탄수화물들 이런 미생물이 접근 가능한 맥 탄수화물들을 충분히 먹어주면 이게 우리는 흡수를 못하고 우리가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서 대장까지 가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들의 먹이를 먹고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다양한.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식단이 굉장히 좋고 섬유소가 부족한 이제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들이 고단백, 고지방, 식품 첨가물이 많고 이런 것들보다는 파이토케미칼이 많고 폴리페놀이나 파이토케미칼이 많으면서 식이섬유가 많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도를 회복시켜주고 장 점막의 그 인테그리티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만약에 우리가 계속 먹이를 안 주면 저번 주에 배우셨다시피 점막을 자기가 써서 이 점막을 일종의 이제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점막을 먹어서 점막이 이렇게 여기 하얀색 투명한 게 점막인데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미생물이 얇게 있죠. 그래서 점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막이 얇아지면 더 그 외부에 안 좋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독소들이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영양소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래서 왜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장 얘기를 계속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사실상 지금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은 이상은 개개인의 면역력으로 이걸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바이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우리 개개인의 면역력을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장을 잘 가꾸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외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글루타민, 아미노애시드인데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특정 컨디션에서는 요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화상이 있거나 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장의 영양소나 에너지원으로 글루타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벽은 패스트 시프팅을 하잖아요. 내가 다쳐도 점막들은 빨리 재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루타민을 충분히 먹어주고 식이나 영양제로, 보충제로, 가루 같은 타입으로 먹어주시는 게 좋고요. 락토페린이라고 해서 락토는 우유고 페린은 철인데요. 초유에 높게 함유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영양소예요. 그래서 초유를 드셔도 되고 락토페린 성분을 따로 드셔도 되는데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보통은 초유에 포함된 거를 많이 드시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그 항염증 그리고 면역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아연이나 베르베린이나 감초에 이제 혈압을 올리거나 수분을 저류시키는 글리시리진 성분을 제거한 DGL이라든지 오레가노 오일과 같은 다양한 허브들이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식습관인데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약 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약 하나 먹어서 그냥 저도 막 먹고 싶거든요. 막 케이크 먹고 막 패스트푸드 먹고 저도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떤 약이나 영양제로 나의 모든 거를 다 깨끗하게 하고 나는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지금 불가능하고요. 식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도 진료실에서 아마 기능이 약하신 선생님들 많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 갑자기 명의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식이 쪽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이 가르치는데 막 피부에 만성 트러블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엘리미네이션 다이어트라고 하죠. 특정 어떤 알러지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식단을 제한한 시기를 했을 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환자가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 볼수록 식습관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제3세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비만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 마르고 뚱뚱하고가 영양의 척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잘 먹고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수준도 높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도 말뉴트리션, 그러니까 영양 결핍인 상태가 많다는 거죠. 특히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민족 중에 하나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다, 탄산을 많이 먹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쌀이나 곡류로 굉장히 GI, 그러니까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 고탄수화물 식이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에 반해서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50대만 되셔도 sarcopenia, 근감소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도 굉장히 이제 지방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방은 제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안 좋은 지방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한국인 영양 통계를 보면 우리가 먹는 지방의 대부분이 치킨, 뭐 돈가스, 뭐 이렇게 과자 이런 굉장히 좀 정크푸드라고 다 하긴 그렇지만 그런 류에서 저희가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라든지 불포화라고 해도 오메가6가 많은 지방들을 먹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막 올리브 오일도 뿌리고 막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지방을 거의 다 좀 급원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지방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량 영양소, 우리가 못 살 때는 탄단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먹고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뉴트리언트, 미세의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말했던 바이타민, 미네랄처럼 우리 몸을 조절하고 도와주고 어떤 사이클 같은 거, 에너지 있는 사이클 같은 거를 코팩터, 중간의 요소로서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밥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먹고 나면 더 피곤하고 에너지 없고 살이 찌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이크로뉴트리언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ATP를 만들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량이 높고 영양소가 적은 일종의 MT 칼로리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동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어린이 대상 이런 식품들을 제한하는 이제 막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 우리도 많이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깨졌네요. 제가 저장을 좀 그렇게 했나? 오메가3와 6 불포화지방의 권장 밸런스는 1대4 미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1일 때 6가 4 정도 있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비율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메가6 과다고 평균 1대 40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오메가6가 굉장히 많으면 그 캐스케이드나 흐름이 굉장히 염증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필요해서 이제 서플먼트도 드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은 이런 오일이라든지 오메가3가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뒤에 생선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오메가3가 많으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항염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성지방을 낮춘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준다든지 뭐 항암 작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일 부들부들 하는 게 설탕인데요. 저도 설탕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금 거의 다 대체당으로 바꿨어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요즘 집중하는 분야가 좋아하고 제가 관심 많은 게 이제 설탕인데요. 당연히 많이 먹으면 일찍 노화하고요. 특히 이 당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기전 같은 거 다 치우고 그 설탕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이런 지방이랑 결합해서 끈적끈적하게 일종의 에이지라는 최종 당화산물을 만드는데 이게 노화, 염증, 암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 당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가 수정이 안 된 PPT네요. 여기 88g이라는 이제 통계가 있는데 이게 통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나온 통계를 다시 오늘 봤더니 60g으로 또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안 그렇다고 하셔도 하루에 설탕을 60g 정도 드시고 계세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 양이 이게 티스푼으로 하면 진짜 정말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 섭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마무시하죠. 1년에 32kg씩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 WHO에서는 25g 미만, 이제 첨가당이랑 내추럴 슈가가 좀 구분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WHO에서는 첨가당을 25g 미만으로 먹으라고 했고 한국인의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전체 당, 뭐 첨가당이나 음식이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과당이나 뭐 여러 가지 유당이나 포함했을 때를 100g 미만으로 좀 높게 줬어요. 우리나라는 설탕과 탄수화물이 굉장히 관대해요. 모든 기준들이. 그래서 굉장히 높아서 그것 따라 먹다가는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슈가텍스, 그러니까 일종의 비만세라고 하는 설탕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고 논의도 2020년 올해 2월에 아직 계류돼서 9천을 떠돌고 있어요. 그 법안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기업들도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나 이제 이익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슈가텍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없지만 실제로 외국은 비만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슈가텍스가 많고 이 외에도 뭐 음식물에 뭐 신호등이라든지 해서 아이들이 음식물을 선택할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색깔로 음식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앞에 광고나 뭐 캐릭터나 사진을 보고 고르는데 저는 이제 꼭 뒤집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마트에 음식을 거꾸로 전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영양 성분표라든지 실제로 원재료명을 많이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식품이라고 해도 뒤집어 보면 첨가물이 굉장히 많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 싶은 음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원재료명이 자신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겠죠. 들어가는 보존제라든지 뭐 산도 조절제라든지 이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상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허가받은 것들이지만 굉장히 이제 넣어야 되는 보존제들이 많은데요. 이 첨가물이 다 허가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허가해줬으니까 얼씨구 좋다 많이 먹자 이게 절대 아니고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장에 안 좋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무시무시하죠. 저는 이걸 보면 좀 무섭거든요. 뭐 유화제, 산도조절제, 아무튼 디솔비톨 이런 거는 뭐 대체당이긴 한데 유지도 쇼트닝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팜스테아린류 이런 건 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뭐 포화지방 위주 안 좋은 기름들이잖아요. 식물성 유지 이런 거에서 꼭 보시고 고르시는 게 필요하고 당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금 더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길어져서 실제로 파이버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알 수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첨가당을 다시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우유에도 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유당이에요.
유당 제거 우유는 당이 없겠지만 일반 우유는 유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내추럴하게 들어가 있는 거 외에도 첨가당이 어느 건지 첨가당을 또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이미 달다는 거죠. 애들은 너무너무 스윗하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AHA라는 미국 심장학회예요. 여기는 뭐 아동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미국에 권위 있는 심장학회인데 너무 심장 질환도 많고 비만도 심하니까 여기서 이제 아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g 미만으로 먹어라 하루에. 이거는 6티스푼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막 퍼먹진 않죠. 대부분 소다나 이런 스낵이나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피자나 파스타나. 그래서 요걸 이제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비주얼하게 해서 실제로 어느 물에는 하나도 없는데 뭐 소다에는 6티스푼 있다, 이런 식으로 비주얼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은 이렇고요. 뭐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비만한 사람이 코로나에 잘 걸릴 수 있고 코로나에 걸리면 예후가 안 좋다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뭐 비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 쪽으로는 코로나가 폐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내가 비만할수록 호흡 메커니즘 자체가 좋지 않고 폐활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고, 동반 질환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고, 또 대사적으로 뭐 다 아시는 고혈압, 당뇨, 인슐린 저항성, 뭐 지질혈증, 이상 지질혈증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증, 지금 주환자씩 부족한데 비만이 있으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음을 기억해 주시고 꼭 체중 관리를 해주세요.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제가 진료를 보면 중금속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희 기능의학 하신 선생님들 중금속 굉장히 많이 볼 텐데, 우리나라에 무슨 중금속이야?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저도 사실은 간과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특히 좀 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시를 많이 드신다든지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수은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왕왕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수은을 빼내기 위해서 뭐 장 해독 치료나 그 빼내기 위한 이제 해독, 전신 해독을 영양제나 식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증상들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중금속이 많이 침투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사실 저희가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만 해도 미세먼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 면역이랑 관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사실 미세먼지랑 환경 호르몬은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중금속을 되게 간과했었거든요. 왜 중금속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오잖아요. 네, 중국이 좋은 것도 주지만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주는데, 미세먼지 중금속이 있는 거를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프로텍션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비로 땅에 내리게 되고, 그게 땅에 중금속이 있으면서 우리가 먹는 식물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다시 흡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 용법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비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 정도는 우리가 중금속에 노출이 돼요. 근데 그런 걸 부들부들 떨면서 뭐 수경 재배만 먹는다든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해독이 잘 되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해독이 잘 되려면 아까 라이프 스타일이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면서 최대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2019년 10월에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 크게 막 빠방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구석에 조그맣게 발표해놨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 어떤 업종에서는 마음이 상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생선 같은 경우는 생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생선 내장 부위는 먹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내장 부위라든지 기름기가 많을수록 중금속이 리포필릭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거나 살이 많이 찐 사람이거나 지방이 많은 생선들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장어에 중금속이 가장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어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생선을 지방이 많은 사람이 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특히 인간은 안타깝게도 먹이사슬의 가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을 배출하는 통로는 눈물, 땀, 모유, 소변, 대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막
막 쫙쫙 우리가 소변 보고 대변 보면 쫙쫙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모유가 우리 중금속 배출 통로라는 것은 사실 되게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생선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나라에서는 특히 임신이나 수유 기간 중에는 일주일에 400g 이하로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완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먹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먹지 마! 이렇게 하면은 와글와글, 나라에서 이렇게 너무 좀 이슈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임신하시거나 모유수유 중이신 분들은 참치 같은 캔이나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유드리고 있고요. 먹어도 굉장히 적게 먹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적게 먹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금속 프라이팬 사시면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막 코팅 다 벗겨져서 뭐 거의 뭐 쇠가 드러날 때까지 해서 제발 그러지 마. 그래도 어르신들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 다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주 갈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스텐을 쓰는 게 좋지만 너무 이제 또 눌러붙으니까 알아서 잘 이렇게 좀 긁지 않고 자주 이렇게 갈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국수에도 비소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가루에 사실은 지금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물에 녹인다든지 끓여낸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고, 티백도 미미하지만 오래 담가 놓을수록 그게 용출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생선을 많이 안 먹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중금속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하면 땀내는 운동, 사우나 도움 되시고요. 해독, 그러니까 변비에 걸리지 않게 변을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해독 기법들을 쓰면 되고,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의심되시는 분들은 또 진료로 오시면 피 검사랑 모발 검사랑 뭐 소변 검사랑 대변 검사 여러 가지로 검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